이번 영상은 퀀트 전략 파트 2입니다. 파트 1에서 이미 퀀트 전략 기본 개념들과 그 다음에 팩터들 그리고 팩터들 사용한 전략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은 퀀트 전략 파트 1부터 보고 파트 2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퀀트 전략 영상에서 이미 밸류랑 모멘텀에 대해서는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로우 볼래틸리티, 저변동성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볼래틸리티 부분은 제가 두 개의 블로그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두 개 블로그는 블랙락의 블로그이고요. 블랙락에서 이제 팩터 기반 투자를 리드하시는 앤드루 앵의 블로그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할 때는 표준 편차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실제 저변동성 전략을 만들 때 표준 편차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변동성은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샘플 스탠더드 디베이션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 사용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당연히 개별 종목이나 에셋들을 보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게 당연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이면은 하이 리턴이면은 하이 리스크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보통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는 리스크도 높다라는 건데 여기서 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리스크가 높은 것과 낮은 거를 투자했을 때 두 기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100으로 같이 100으로 100을 투자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첫 피리어드에는 50% 상승을 했고 두 번째 피리어드는 50% 하락을 했다라는 경우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50% 상승한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났지만 100에서 시작해서 이제 150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50% 손실이 발생했으면은 마이너스 75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 피리어드가 끝난 시점에는 75만 남게 됩니다. 그럼 100으로 시작하고 75로 끝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25%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금 변동성이 더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플러스 25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0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그리고 반복적으로 긴 기간 동안 투자를 하면은 이 하방, 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크기를 더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00으로 시작했는데 한 피리어드 뒤에 플러스 25%가 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처럼 125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의 손실이 발생하면은 최종적으로 약 94 정도에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100에서 시작해서 94 정도로 끝났으니까 6%의 손실이 발생한 거죠. 정확하게는 6.25%의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바로 전에 봤던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에 비해서는 역시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낮은 거,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기서는 두 피리어드 연속 투자를 하게 됐는데 투자를 하면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끝나는 시점에서는 94로 끝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가 이렇게 길게 투자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로어 리워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카데믹에서 학계에서만 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분이 몇 가지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블랙락에서 분석을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래프를 몇 개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5개로 구분을 했을 때 그때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연 수익률을 살펴봤는데 로우 리스크에서부터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가 1번인 거고 그 다음 2, 3, 4, 5번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건데 1, 2, 3으로 갈 때는 기대 수익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4에서 조금 떨어지고 5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라고 하는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발생하는 수익률은 하이 리턴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은 리턴만 봤는데 이제 리스크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더 그래프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방금은 5개로 나눴지만 여기서는 10개로 나눴고요. 10개로 나눠서 1번이 볼레틸리티가 가장 낮은 거고 10번이 볼레틸리티가 가장 큰 거입니다. 그럼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역시 1번부터 한 8번 정도 갈 때까지는 조금씩 상승하죠. 근데 9번은 떨어지고 10번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은 볼레틸리티가 낮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볼레틸리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샤프 레이시오를 보면은 샤프 지수는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주황색 선을 보면은 1번 그룹은 기대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 낮기는 하지만 변동성도 낮기 때문에 샤프 레이시오가 가장 크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면에 10번 그룹에 속한 거는 샤프 레이시오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크게 여기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기관 투자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를 살펴보면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제 타겟 수익률이 꽤 높은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높은 거는 고평가되고 변동성이 낮은 것은 저평가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봐도 두 번째 이유,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많이 상승한 종목들 또는 뭐 성장주처럼 뭐 최근 많이 거론이 되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변동성이 더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는 최근에 뭐 많이 상승한 거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개인 투자들이 더 많이 몰리면서 결국은 더 고평가가 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은 뭐 어떻게 보면 투자의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50, 50, 25, 25 이렇게 두 피리어드 바뀌는 그 예시에서는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비율이 똑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낮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의 미니멈 볼레틸리티 전략들을 살펴보면은 변동성이 낮은 것도 낮지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로 내려가는 게 더 낮다. 더 적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성과가 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뭐 조금 몇 년 된 자료라서 2019년도까지 분석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미국 전체 인덱스 S&P 500 인덱스와 비교를 했는데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다가 여기 2019년도 4월 지나고 5월쯤에 보면은 S&P 500 인덱스는 하락하는데 이제 미니멈 볼레틸리티는 하방 리스크를 조금은 더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큰 드라다운이 발생했던 먼트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40개의 최대 먼트들을 봤을 때 시장의 하락보다 실제 미니멈 볼레틸리티의 하락폭이 훨씬 더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를 더 잘 관리한다라는 거를 다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더 언급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팩터가 항상 더 시장 대비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게 사이클이 존재하고 여기서는 미국 시장 인덱스와 미니멈 볼레틸리티의 성과만 두 개만 비교해서 보면은 매년 어떤 거의 수익률이 더 높았는지를 보고 있는데 항상 미니멈 볼레티가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그리고 다른 팩터들도 뭐 당연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미니멈 볼레틸리티, 로우 볼레틸리티 전략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사용해도 되고 여기서는 뭐 베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캐팸에서 베타가 낮은 거는 시장 초과 수익률 대비 그 움직임이 더 적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다라고 할 수 있어서 베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 뭐 N개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종목을 그냥 정렬해서 가장 낮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익스포저를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섹터 익스포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제약들을 사용해서 종목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섹터의 익스포저를 뭐 맞춰주는 거는 사실 이런 뭐 퀀트 전략들, 팩터 기반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 팩터에 노출이 되고 싶은 거지. 이 팩터에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속한 종목들이 다 특정 산업군에 포함된 종목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산업군의 익스포저가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원치 않는 투자자들이 많을 수 있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그런 거를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섹터나 뭐 다른 요인들에 있어서는 뭐 너무나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그거를 잘 뉴트럴라이즈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iShares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게 MSCI USA Minimum Volatility Factor ETF이고요. investment objective를 보면은 seeks to track the investment results of an index composed of US equities that in the aggregate have lower volatility characteristics relative to the broader US equity market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 전체에 익스포저는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전체를 어느 정도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걸 유니버스로 가져가는 거고 근데 시장 인덱스보다는 전반적으로 볼레틸리티가 낮은 그런 ETF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벤치마크 인덱스로 MSCI US 미니멈 볼레틸리티 인덱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 종목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여기 나온 종목들이 가장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이냐라고는 뭐 딱히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낮은 것들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뭐 섹터들을 어떻게 뉴트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분산 또는 다른 리스크 매저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뭐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풀었든지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 간 코릴레이션도 당연히 고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가장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팩터 얘기를 하면서 뭐 삼성자산운용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코덱스도 최소 변동성 ETF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주가 변동이 안정적인 종목으로 하락장에서의 손실폭을 최소화합니다. 단순 저변동성 종목 투자가 아닌 종목 간 상관관계까지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가장 변동성이 낮은 거를 선택해서 그걸로 투자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 뭐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 같은 거를 풀어서 상관관계까지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낮은 그런 ETF 상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초지수 정보를 보면은 KRX의 최소 변동성 지수가 기초지수라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 종목별 비중은 뭐 턴오버, 섹터, 팩터 익스포저에 대한 각종 제약 조건을 충족하도록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종목을 그냥 가장 변동성이 낮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턴오버, 회전율이 낮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섹터, 팩터 익스포저까지 어느 정도 제약을 걸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종목도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변동성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뭐 시장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고 다른 제약 조건들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만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단위에서는 근데 최소 변동성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밸류 팩터 전략 얘기고 MSCI와 블랙락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밸류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은 Foundation of Value Investing is the notion that cheaply priced stocks outperform pricier stocks in the long term. 이건 이미 그 이현열님 책 내용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일단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밸류 팩터이고 밸류 팩터 전략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퍼도 사용했고 PBR도 사용했고 이런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그 기업의 가치 또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고 종목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MSCI의 Enhanced Value Index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Price to Earnings Ratio를 사용하긴 하는 건데 Forward Price to Earnings Ratio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Enterprise Value, 그 다음에 Operating Cash Flow Ratio를 보는 거고 세 번째는 Price to Book Value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forward per 같은 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per를 계산할 때는 과거 12개월을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그냥 저평가된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저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런 밸류 전략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forward looking을 해서 forward per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앞으로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포함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추가했는데 뭐 퍼는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earnings 대비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orward per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다. 그래서 좀 forward looking을 하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MSCI USA Enhanced Value Index를 벤치마크로 갖는 iShares의 ETF 상품 정보를 조금 보면은 일단 이게 가장 최근 자료는 아닌데 왼편에 보면은 홀딩스가 148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라지캡과 미드캡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price to forward earnings, 그래서 forward per를 사용하고 있고 price to book value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EV, CFO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versified sector exposure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그 섹터 관련된 exposure는 neutralize를 시킨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유니버스는 미국에 있는 주식 전체 중에 대형주와 중형주를 보고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지표들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웨이팅에 보면은 이제 밸류가 얼마나 강한지 그 밸류 스코어를 이 세 개의 지표들로 계산한 밸류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뭐 특정 섹터에 너무 익스포저가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섹터 뉴트럴리티를 적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TF 설명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를 보면은 seeks to track the investment results of an index composed of US large and mid-cap stocks with value characteristics and relatively lower valuations. 그리고 선택된 종목들도 이렇게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퀄리티를 살펴볼 거고요. 사용한 자료는 역시 MSCI와 블랙락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퀄리티 관련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은 Quality factor is described in academic literature as capturing companies with durable business models and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량주를 선택한 거를 퀄리티 팩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the quality factor has helped explain the movement of stocks that have low leverage, stable earnings, and high profitability. MSCI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지표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Return on Equity ROE가 되는 거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고 두 번째는 Debt to Equity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arnings Variability라고 해서 earnings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우량주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ETF 상품을 보면은 여기 벤치마크 인덱스는 MSCI US Sector Neutral Quality Index, 그러니까 섹터가 뉴트럴된 퀄리티 인덱스이고 그다음에 홀딩스는 124 종목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설명을 보면은 aims to capture the performance of US large and mid-cap companies with strong fundamentals. 그래서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인데 역시 대형주와 중형주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지표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세 가지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제 섹터 익스포저를 뉴트럴 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미국 대형주와 중형주 중에서 세 가지 대표되는 지표들을 사용해서 퀄리티 스코어가 높은 것들을 선택하고 섹터 뉴트럴리티를 진행한 다음에 퀄리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ETF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뭐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온 내용은 조금 전에 살펴본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2023년 9월 중순 기준으로 퀄리티 점수가 가장 높은 종목들은 이렇게 됩니다. 총 129개가 포함된 것 같은데 그 중에 웨이시 가장 높은 10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모멘텀이고요. 모멘텀은 제가 블랙락의 자료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작성을 했는데 모멘텀도 이미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은 기본적으로 뭐 여기 처음 적힌 걸 보면은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상승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올라타서 같이 수익을 내자. 그래서 모멘텀이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는 투자를 하자라는 게 이제 모멘텀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모멘텀 팩터가 또 아주 유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멘텀 팩터는 사이즈 팩터 또는 밸류 팩터랑 코릴레이션이 음수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코릴레이션이 낮은 거에 투자를 해야지 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사실 코릴레이션이 음수가 되면은 분산 효과를 더 크게 더 분산 효과를 많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 주식 중에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음수가 되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팩터들을 보면은 모멘텀 팩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팩터들과 코릴레이션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산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모멘텀은 이제 3에서 12개월짜리 모멘텀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여기 블랙락 ETF에서는 6개월 모멘텀과 12개월 모멘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또 설명한 내용이긴 한데 보통 한 달 모멘텀은 이제 리버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또는 12개월 모멘텀을 계산할 때도 가장 최근 1개월은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를 보면은 뭐 모멘텀을 계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프라이스의 그냥 절대값 차이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라이스 차이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상승하는 모멘텀인지 하락하는 모멘텀인지 보기 위해서 뭐 가장 최근 프라이스를 뭐 6개월 전, 12개월 전 프라이스로 뭐 빼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적은 것처럼 지금 현재가 T 시점이라고 하고 한 달 뒤가 21일 전, 6개월 전이 126일 전, 12개월 전이 252일 전이다 라고 하면은 그 시작점부터 가장 최근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때 이제 비율로 살펴보는 게 제가 여기 식을 적은 거고요. 아니면은 비율을 그냥 변화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252일 전과 21일 전의 차이를 252일 전 프라이스로 나눠 가지고 그 변화율을 보게 되는 건데 단순히 그냥 한 달 전 프라이스를 12개월 전 프라이스로 나눠 가지고 비율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똑같이 이게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크기로 뭐 정렬해 갖고 모멘텀이 큰 거 작은 거를 고르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TF의 설명을 보면은 역시 뭐 라이지 캡과 미드 캡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 종목들을 고를 때는 가장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제 6month랑 12month 퍼포먼스를 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보면은 반드시 그냥 단순히 모멘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가 되고 reduce turnover, 턴오버를 줄이고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게 패스트 리스폰스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리시전에서는 6개월, 12개월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숏텀 리버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 1개월 데이터는 뺀다 이런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모멘텀 스코어는 6개월, 12개월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팅을 사용할 때는 모멘텀 스코어를 반영하지만 뭐 마켓 캡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캡도 들어가고요. 리밸런싱도 조금 빠르게 애드학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모멘텀 기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자세한 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소개하고 싶은 거는 뭐 제가 팩터 인베스팅이라고 적기는 했는데 팩터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뭐 4개의 대표적인 팩터가 있는데 그 팩터들이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팩터들의 투자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의 움직임을 그런 팩터들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percentage change로 지금 4개의 ETF들을 비교해서 한 2013년도부터 이제 이 ETF들이 시작된 게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분홍색으로 표현된 게 모멘텀이고 분홍색과 보라색은 퀄리티인데 두 개가 결론적으로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는 뭐 전체 기간의 변화율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뭐 코로나 초기에 하락하는 거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21년도 하반기부터 특히나 모멘텀은 좀 빠르게 하락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하나가 월등히 더 낫다라는 거는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만 봐도 역시나 뭐 하나가 월등히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보통 팩터 같은 게 정말 독립적이면은 가장 뭐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 좋겠지만 그리고 팩터들을 구성할 때는 그래도 좀 다양한 시장의 움직임들을 반영하는 팩터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당연히 다 독립적일 수는 없고 독립적일 수 없는 이유는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이런 팩터들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들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4개의 자료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래프가 보이는 거는 뭐 동일한 거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 그래프가 이건데 지금 제가 이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보여드릴 그래프 4개가 사실 뭐 여기 있는 값들이나 색깔은 다 똑같아요. 근데 각각 조금 뭐 어떠한 특정 팩터가 부각되도록 색깔을 더 진하게 표시를 한 건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월드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전체 시장 인덱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팩터들인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밸류, 빨간색은 퀄리티, 뭐 파란색은 모멘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시장을 가지고 구성한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팩터들을 구성한 그런 ETF들의 연 수익률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변동성 지금 회색으로 나타난 거를 보면은 수익률이 가장 좋았을 때도 있지만 가장 안 좋았을 때도 있고 뭐 항상 좋거나 항상 안 좋다라는 거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팩터들도 한 번씩 보겠지만 일단 초록색을 보면은 초록색은 가운데 부분에 대부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팩터들이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때도 있고 낮은 수익률을 낼 때도 있고 그래서 팩터가 보통 시장 수익률보다 뭐 어떤 팩터든지 시장 수익률 대비 좋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 근데 시장은 항상 보통 뭐 중간 정도를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 팩터를 보면은 역시나 뭐 2000년대에는 조금 수익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을 보면 수익률이 또 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티를 보면은 2000년대에는 조금 낮았던 것 같은데 뭐 2007, 8년 이후부터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모멘텀은 이렇게 뭐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려고 한 거는 그 팩터들은 다 보통 사이클이 존재하고 현재가 뭐 어떤 경제 상황이다, 어떤 시장 상황이다에 따라서 어떤 팩터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팩터를 가지고 팩터 인베스팅을 한다라는 거는 팩터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팩터에 쭉 투자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팩터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팩터 인베스팅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시장 상황일 때 더 수익률이 좋고 수익률이 안 좋은 팩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는 팩터들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팩터 투자라는 거는 팩터 하나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팩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야지 훨씬 더 리스크도 잘 분석할 수 있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자산이나 자산군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최적화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팩터들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돌린다거나 또는 팩터들의 익스포저를 어떻게 제한을 두면서 최적화 문제를 돌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팩터 투자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